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부는 정말 어떻게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 취향이며 성격, 취미, 심지어 좋아하는 계절마저 다를 정도로 닮은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많은 사이였었죠. 이제 와서 보면 저희들이 만났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인데도 그때는 그런 다른 부분에 끌려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나 아내나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이 신기하고 끌렸고 서로의 다른 점들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내는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좋아했고 저는 외향적이고 모험적인 아내에게 매력을 느꼈었어요. 저는 집돌이의 취미도 요리와 독서라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친구도 있고 종종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지내는 편이었죠. 타고난 성향 탓인지 저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는 게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로서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제 성격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눈에 활달하고 사람 좋아하는 아내는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궁금한 존재였어요. 제 아내는 별 걱정이 없어 보일 만큼 낙천적이고 사람이라면 다 좋아해서 집에 붙어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취미인 저와 달리 아내의 취미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운동을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마다하지 않고 혼자 있는 저에게도 선뜻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저는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아내 역시 자신과는 정반대의 제 성격에 호기심을 느꼈는지 제게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정반대의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만났을까 신기해할 만큼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제가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제게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평소에도 저희 관계에서 늘 먼저 나서고 적극적이었던 아내였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보통 남자의 몫인 프로포즈를 아내가 했다는 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일이었죠. 현우 씨, 우리 결혼할래? 아니, 나랑 결혼해줘, 현우 씨. 결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내가 갑자기 프로포즈해서 놀랐어? 자기 당황했구나? 그 말 진심이야?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로? 그럼 정말이지. 설마 농담일까봐? 나 정말 현우 씨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 민정이 너 결혼 생각은 별로 없다며? 자유로운 인생이 좋아서 오랫동안 누리고 싶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웬 결혼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었나? 하긴 나도 현우 씨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지. 근데 현우 씨 만나고 나니까 결혼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현우 씨라면 나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우 씨만큼 나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현우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줄 것 같거든. 그래서 나 결혼하고 싶어졌어. 현우 씨랑. 나랑 결혼해줘, 현우 씨. 사실 저는 아내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온 것이 무척 놀랍고 당황스러웠어요. 연애할 때부터 자신은 자유로운 인생이 좋다며 결혼 생각이 없다던 사람이었거든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모임을 다니느라 바쁘다 보니 외로울 틈도 없어 결혼에 큰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신중한 성격이라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저 또한 결혼이 급하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했고 그런 아내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오니 저도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반대였던 저희였지만
사랑의 힘이었는지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고 신혼 초 1년 정도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데도 이렇게나 행복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기간을 끝내고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아내 때문에 늘 전전긍긍이었어요. 모임 좋아하고 그만큼 술자리도 잤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금주를 해야 하는 걸 무척 어려워했기 때문이었죠. 나 진짜 술 마시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우리 조금만 참자, 응? 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건데. 진짜 짜증나. 아니, 여자들은 자기 인권도 없어? 임신했다고 왜 다 희생만 해야 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나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임신하지 말걸.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쑥쑥이가 듣겠어. 그렇다고 임신한 사람이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줘. 몇 달만 참고 아이 낳고 그때부터 마셔도 되잖아. 응? 당신 그 말 진심이지? 지금 그 말 약속 꼭 지켜야 돼. 나 애 낳자마자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 알겠어? 그래, 알겠어. 출산만 하면 그때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애도 내가 키우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분명 서로 상의하에 갖게 된 아이였음에도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를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아내였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힘든 건지 아내는 임신기간 내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임산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제약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듯했어요. 특히나 아내는 술을 마실 수 없는 걸 괴로워했고 전처럼 나가 놀지 못하는 걸 답답해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기 위해 무슨 수라도 써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대신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출산만 한다면 그 뒤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아내를 달래었고 육아에 뜻이 없는 아내를 대신하여 제가 휴직계를 내고 아이의 육아를 도맡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 생활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내와 제 아이를 위해 충분히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물론 그런 저의 결정에 부모님은 염려를 가지셨지만 저는 그것이 부모로서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직을 하고 홀로 독박 육아를 자처했고 그 사이 몸조리를 마친 아내는 임신기간 중에 한이라도 풀려는 듯 밖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자마자 술 약속을 잡는 아내를 보며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말리지 말라는 아내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말조차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한다면 아내가 잔소리라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나가 돌아다니며 활력을 얻는 아내를 보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임신기간 동안 아내의 고생을 가장 옆에서 봐왔었기에 저는 아내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몇 번의 외출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은지 그동안 하던 모임으로 모자라서 새로운 동호회를 다니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임신기간 동안 술을 못 마신 것에 한을 풀려고 그러는지 위스키 동호회에 들어가더니 점점 밤 외출이 잦아지며 새벽에 들어오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웬만하면 다 이해하려던 저도 아내의 늦은 밤 외출이 걱정되어 너무하다 싶어 그런 아내를 달래며 자제시키려 해봤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산후 우울증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난감하게 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들어와야지. 우리 연주가 엄마 얼굴 까먹겠어. 그리고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럼 술 모임인데 낮에 만나라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내가 애도 아니고 혼자 다닌다고 별일 나?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나 집에 있다 보면 미칠 것 같아. 당신이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뭘 알기나 해? 그리고 분명 약속했었잖아. 나 애만 낳으면 놔주기로.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그냥 둬. 당신 이럴 때마다 나 우울증 심해질 것 같아. 아내는 매번 산후우울증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그냥 놔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자꾸 잔소리로 생각하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고깝게 들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산후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참아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저한테 그러는 건 다 괜찮았지만 아이가 걱정이었습니다. 한창 부모와 유대감이 중요한 시기에 바쁜 엄마 얼굴을 볼 일이 없으니 아내가 아이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이에게 뒷전이었고 그런 아내는 기어이 며느리 도리까지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보, 나 올해 추석에 시댁 안 갈래.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우리끼리 있자고? 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산후우울증 때문에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이런 와중에 당신 집에 가서 전이나 붙이고 있다가는 진짜 명줄 다 타버릴 것 같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나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도 추석에는 가야지.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일하잖아. 당신은 그냥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들겠어? 솔직히 당신 우리 집 가서도 일 별로 안 하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다고 내가 시댁 가서 놀아? 아니면 마음 편히 쉬기를 해? 당신이야. 당신이 많이 도와준다고 되게 대단한 남편인 척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당신이 며느리 입장이 안 되어봐서 그러는 거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 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고. 그걸 알기나 해? 나 정말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다고.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당신 입장에서야 당연히 시댁이 불편하겠지.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자주 보지도 않고 어쩌다 이럴 때 다 모이는 건데 뭐라고 하고 안 가. 내 입장도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은 내 걱정 안 되나 봐? 나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 딱 직전인데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내가 아프다는데 당신은 당신 입장만 걱정해? 그렇게 걱정되면 아예 나 죽고 혼자 다 알아서 하지 그래.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죽는다니. 당신 정말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나 정말 당신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알려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이야. 진짜 당신이라는 남자 답답하다. 그걸 꼭 일일이 말을 해야 알겠어? 내가 지금 뭘 가장 원하고 뭘 가장 바랄지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 미안해. 내가 센스가 부족해서. 당신이 말해봐. 뭘 가장 원하는데? 아니, 명절 연휴에 시댁 안 가면 뭐 해야겠어?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매년 명절 때마다 여행 다녔었던 거 기억 안 나? 아, 그래. 당신 여행 좋아했었지.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을 가겠다고? 근데 아직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우리 연주도 아직 어리고 비행기 태울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연주는 당연히 비행기 못 타지. 괜히 사람들 눈치 보이게 우는 애 데리고 갈 일이 있어? 그리고 애 데리고 무슨 여행을 해? 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연주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연주는 당연히 당신이 봐야지. 뭐? 나랑 연주 두고 여행을 가겠다고? 응. 미안한데 나 이번에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다녀올게. 대신 당신은 연주랑 시댁 가. 당신 말대로 그래도 추석 명절인데 아들은 집에 가야 하지 않겠어? 어차피 나 하나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닐 거고. 우리 올해 추석은 따로 보내자.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될까? 글쎄, 아무리 그래도 명절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뭐야, 당신 지금 약속 어기는 거야? 언제는 애만 낳으면 다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준다며.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나 오랜만에 여행 가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 내가 약속했었지. 그럼 내가 연주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아내는 우울증 이야기를 꺼내며 명절날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도 별로 하는 것도 없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타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명절날 시댁을 가는 대신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린 딸아이는 제게 맡기고 말입니다. 딸아이의 육아를 제가 도맡고는 있지만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아내를 저 없이 해외여행을 보내는 게 맞나 싶어 머뭇거리던 제게 아내는 약속을 지키라며 화를 냈고 저는 결국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명절날 시댁이 아닌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고 저는 혼자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내에게 원망이 든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여전히 결혼 전처럼 살고 싶어하는 아내가 철없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저도 뱉은 말이 있었고 그런 아내의 성격을 모르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든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왜 아내와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세 식구가 더 돈독해지고 끈끈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남겨진 것은 저와 아이 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아내의 말을 믿고 아내를 걱정하던 저였는데 그런 마음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바뀐 것은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추석에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난 아내가 여행을 다녀온 후 신이 나서 제게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저만 두고 간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아내의 자랑을 듣던 저는 괜히 씁쓸해지는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었죠. 그래도 아내가 좋았다고 하니 이번 여행으로 아내의 우울증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발리 너무 좋더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여태 안 갔었나 싶은 거 있지? 그래? 그렇게 좋았어? 당신이 좋았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좋으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가자. 연주 좀 크면 비행기 탈 수 있잖아. 그럼 그때는 우리 세 식구끼리 다녀오자. 우리? 뭐 그러든가. 아무튼 이번에는 풀빌라에서 지냈는데 집이 워낙 커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 방도 많고 그래서 5명이서 지내기 딱 좋더라고. 풀빌라 잡는 가격이 호텔방 가격보다 싸다니까? 한창 떠들던 아내가 말을 하는데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분명 아내는 장모님과 처남 처형까지 4명이서 여행을 떠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5명이라고 하는 건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작 말실수를 한 아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아마 저도 그냥 단순한 실수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때는 무슨 일인지 뭔가 의심이 들었어요. 아내의 여행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자는 동안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서 발견한 것은 아내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발리에서 다정하게 붙어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영복 차림으로 꼭 붙어있는 사진들이며 관광지에서 포즈를 취하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사진들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다던 아내였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었죠. 너무 놀란 저는 아내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답답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저도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 사진들 다 뭐야? 이 남자 누구야? 뭐야?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고 난리야? 당신 이런 취미 있었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내가 당신 핸드폰 들여다본 게 문제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어떻게 자식이랑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해하지 마. 우리 그냥 친구야. 친구 사이에 사진 좀 찍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제발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친구 사이? 당신 눈에는 이게 친구 사이로 보여? 아니,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이런 꼬락서니라고 사진을 찍은 걸 보고서 누가 친구 사이라 생각할 수 있는지. 내가 친구라고 하면 친구인 거지. 뭐가 문제야? 당신 이러는 거 지금 오바야. 나 친구 많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냥 좀 가까운 사이라니까. 하긴 당신 같은 답답이 쓱맥이 뭘 알겠어. 당신은 여사친도 없으니까. 근데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있을 수 있다니까? 당신은 내가 그렇게까지 바보로 보여? 내가 설마 그냥 친구랑 남녀관계를 구분도 못하는 등신 같냐고.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그럼 당신은 미쳤다고 친구 앞에서 비키니만 걸쳐입고 붙어있어? 정말 친구라고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할 마당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발리에 가족들이랑 갔다고 했었잖아. 분명 나한테는 친정 식구들이랑 간다고 했었으면서 남자랑 갔던 거야? 가족여행이 아니라 외도여행을 떠난 거냐고. 어머, 말 조심해. 외도여행이라니. 누구를 지금 불륜녀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나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나 친정 식구들이랑 간 거 맞아.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어울렸을 뿐이야. 정 못 믿겠으면 우리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근데 그럼 당신 꼴만 우스워질 텐데. 괜찮겠어? 아내는 황당하게도 그 사진 속 남자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그 남자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팔아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냐고 따졌더니 아내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듯 자신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정말 가족들과 같이 간 게 맞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처가에 전화를 걸어 같이 간 게 맞다고 확인을 시켜주는데 누가 봐도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아내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 민우야. 너 너희 매형한테 설명 좀 해줘라. 우리 같이 발리 갔던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왜? 매형이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 인간이 내가 자기한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외도여행을 떠난 거 아니냐고 나를 의심하잖아. 뭐? 외도여행? 아니, 매형은 자다가 봉창 들이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래? 뭐? 꿈이라도 꾼 거야? 아, 내가 거기서 친구를 좀 만났잖아. 그때 찍은 사진 보고 그러나 봐. 세상에, 얼마나 꽉 막혀 있길래 남녀간에 사진 좀 찍은 거 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아무튼 네가 대신 설명 좀 해줘봐. 매형 진짜 우리 누나를 그렇게 의심했어요? 아니, 뭐 외도여행? 매형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여행 갔는데
외도는 무슨 외도. 그랬으면 우리가 몰랐겠어요? 진짜 우리 누나나 우리를 뭐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끌고 가서 외도하는 사람도 있나? 아무튼 진짜 아니고 내가 보장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오해 하지 마세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하지만 얼마 뒤 결국 아내의 외도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더 이상 발뺌할 생각도 변명할 의지도 없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전적으로 내 탓이라며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거죠. 기분 전환 삼아 여행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남편 전환을 요구하더라고요. 바람난 주제에 너무나도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뻔뻔함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도 아내였지만 그런 아내의 편을 들며 제게 당당히 이혼을 강요하는 처남과 처제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나 바람 폈어.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내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 갖기 전에 당신이 잘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오죽하면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바람이 났을까.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다 당신이 못나서야. 당신이 제대로 남편 노릇 했으면 내가 바람 피울 일이 있어? 됐고,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이혼? 아니 어떡해.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혼 소리를 내.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상황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당신 나랑 못 살겠다며. 그럼 이혼해야지 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당신이랑 이제 더 살기 싫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나마 연주한테 잘하는 거 봐서 참고 살려고 그랬는데. 나 이제 당신 꼴만 봐도 신경질이 나. 그 답답한 행동하며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우리 각자 갈 길 가. 연주는 내가 이제 알아서 키울게. 그 입 못 다물어? 당신한테는 결혼이 장난이야? 나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실증 내고 변덕 부리는 당신 충분히 참아주고 있었어. 원래부터 그랬던 당신 성격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실망해봐야 내 선택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나야말로 우리 연주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지. 당신이 나 참아준 게 대체 뭐야? 우리 연애 시절부터 결혼해서 사는 내내 내가 당신한테 전적으로 다 맞춰줬었지. 언제 당신이 내 기분 한번 맞춰준 적 있었어? 오죽하면 애 키우는 것도 귀찮고 싫다 난리를 피워서 우리 연주 내가 다 키웠는데 그런 연주를 당신이 데려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런 뻔뻔한 소리를 어떻게 해? 그동안 연주 당신이 키웠던 건 당신이 연주 아빠니까 그런 거고. 근데 우리 이혼하면 당신 더 이상 연주 아빠 아니잖아. 나는 우리 연주가 당신 보고 살게 할 생각 없는데.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 나 그 사람이랑 우리 연주 잘 키울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열내고 화내봐야 어차피 양육권은 나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 딸한테 엄마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지. 어떤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간대? 보통 엄마들이 양육권 가져가는 거 당신 몰라? 그래서 뭐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형부, 괜한 고집 부리지 말아요. 형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우리 언니 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냥 이혼이나 해줘요. 맞아요. 매형이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텨봐야 서로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게 우리 누나 비위 좀 잘 맞추지. 그리고 뭐 변덕이 나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매형이 꽉 막혀서 그런 거고 요즘에는 뭐든 다 바꾸고 그러는 게 트렌드거든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대세라는데 대세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 되게 웃긴다. 그래, 그 말이 맞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뭐하러 마음에도 안 드는 남편 계속 데리고 살아? 우리 언니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새형부는 형부보다 훨씬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부가 눈치껏 좀 빠져줘요. 우리 조카 생각해서라도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아요. 우리 언니 심기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요. 그럼 또 알아요? 우리 착한 언니가 가끔씩이라도 연주 보여줄지? 딸이랑 괜히 생이별하고 싶지 않으면 눈치껏 알아서 잘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고 보니 처남과 처제도 장모도 다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제 앞에서 상간남과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거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그 여행 자체가 전부 계획되어 있었던 듯 했습니다. 애초에 여행 비용 자체를 그 남자가 지불했고 둘이서 저 몰래 미래를 즐기러 떠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은 그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두 사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 같이 여행을 떠났던 거고, 그러니 아내가 제 앞에서도 끝까지 아니라며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아이까지 두고 순순히 이혼을 하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맞지 않은 여자와 결혼까지 한 것이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맞춰주기만 했던 것이 탈이었는지, 이제 와서 후회를 해봐야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내를 사랑했고 그런 아내를 아껴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아내의 외도와 뻔뻔한 이혼 요구라니. 저는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저 혼자 이혼하는 거라면 맨몸으로도 나가줄 의향이 있었지만 저는 제 딸 연주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0달 품어 낳아주기만 하면 전부 엄마인가요? 낳아놓고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고 챙겨본 적 없던 딸을 이제 와서 내놓고 가라고 하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보다 더 화가 났고 덕분에 저는 제대로 일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내게서 뺏어가려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지렁이가 밟으면 어떻게 꿈틀하는지 어디 한번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적반하장 처가 식구들 인생을 세트로 전부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양육권 분쟁을 할 수 없으니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중요했는데 괜히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가 처남과 처제가 들어와 아이를 훔쳐갈까 걱정되어 이혼 결심을 하자마자 딸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르시던 부모님은 갑자기 집을 나온 저를 보고 당황하셨지만 이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제 뜻을 따라주기로 하셨죠. 아내를 못마땅해 하시던 부모님 앞에 기어이 이혼 소식을 알리는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데리고 나온 저는 그 후 이혼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본 증거라 봐야 아내가 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아내의 핸드폰 속에 있으니 제가 어찌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밴드 아이디를 떠올렸습니다. 동호회와 모임에 미쳐있던 아내가 제일 열심히 드나들던 곳이 바로 동호회 밴드였거든요. 거기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사진이나 영상들도 공유할 수 있었기에 저는 그곳에 분명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예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임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를 어디서 만났을지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안간힘을 써서 아내의 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그렇게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아내의 핸드폰에서 본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친구들 만난다며 운동 모임을 다녀온다며 했던 날들에 전부 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만큼 좋았는지 그렇게 붙어 다녔던 만큼 두 사람의 불륜의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고맙게도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아내가 외도의 증거가 확실한 사진들까지 남겨주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불륜 증거들과 함께
상간남의 정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위스키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한 작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남이나 처자나 왜 그렇게들 아내의 외도를 감싸고 도나 했더니 다들 상간남에게 도움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거기 지민우라는 사람 있나요? 지민우 씨요? 아, 네. 저희 기획사 직원분이신데 왜 그러시죠? 아, 그럼 혹시 지민지 씨가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마 배우로요. 맞아요. 저희 회사 신인 배우님이세요. 근데 누구시죠? 기자님이신가요? 그 남자가 예전부터 배우를 하겠다고 들쑤시고 다니던 처제를 데뷔시켜주기로 했고 대학 졸업하고서도 변변히 취직 못하고 빌부터 살던 처남을 자신의 회사에 꽂아주었더라고요. 처제가 데뷔를 한다니 어쩐다니 떠들고 다니는 걸 알게 되어 혹시나 싶어 그 남자 회사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라는 걸 확답받을 수 있었죠. 다 같이 한통속이었던 이유를 알게 되니 기가 막혔지만 덕분에 일이 쉬워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 나를 엿먹이려고 했다는 걸 알아차린 저는 그것들에게 제대로 똥물을 끼얹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상간남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아내와 그 남자의 불륜 증거가 되는 사진들을 뽑아들고 기획사를 찾아갔습니다. 소문이 중요한 연예계에서 치정사건에 연루된다면 절대로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할 것은 뻔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협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쓸데없는 고집으로 저를 기만하고 있었기에 대신 상간남을 협박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기자인 척 사무실로 들어가 상간남을 마주한 저는 상간남 면상에 사진을 뿌리고 냅다 주먹을 날려주었어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남의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감히 나를 때려? 입 다물어. 불륜남 주제에 뭘 떠들어? 당신 거기 사진들 보이지? 이 기획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직원들 두고 일하는 회사 대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만날 여자가 없어서 남편 있는 여자를 만났어? 그래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 그렇게 열받으면 당신도 때려. 얼마든지 맞아줄게. 근데 때리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할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맞고만 있을 생각 없거든. 당신이 나 건드리면 그때는 나도 한 대로 안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나 있어. 지금 여기 이 사진들은 예고편이야. 본편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아마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지? 당신 기자들 많이 알고 지낼 텐데 그 기자들이 얼마나 궁금해할까? 기획사 대표가 유부녀랑 바람이 나서 미래여행이나 다니고 있었다는 걸 알면 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당신이 모르지 않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감히 나 대신 내 딸을 대신 키우겠다느니 유부녀 이혼시켜서 재혼하겠다느니 그런 꿈은 쉽게 꾸지 않은 게 좋을 거라고. 어차피 나는 가정이 깨진 이상 더 잃을 것도 없고 내 딸 말고는 지킬 것도 없어. 그런 내가 작정하고 물어뜯으면 잃을 게 많은 당신은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네. 제가 그렇게 협박을 하자 기획사 대표인 상간남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왜 그런 비겁한 짓을 했는지 뒤늦게 제 앞에서 난감해하는 상간남을 보니 어이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말이 전혀 안 통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보다 그 남자와 말이 더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상간남을 협박하여 아내를 설득해 조용히 이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이혼 증거들을 인터넷에 올려
기획사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 했죠. 그러자 상간남은 순순히 각서를 써주었고 얼마 뒤 아내로부터 이혼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이혼해줄게. 진짜 나도 더 이상 지겨워서 당신이랑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아니 무슨 남자가 쫌스럽게 이혼해달라고 협박까지 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별로다. 이제 와서 그딴 소리 해봐야 더 화도 안 나. 나야말로 당신이 그 정도로 쓰레기인 줄 몰랐었으니까. 그래, 서로를 잘 몰랐었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하는 건가? 아무튼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고 내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했으면 순순히 이혼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양육권 친권은 당연히 나한테 넘기는 거겠지? 뭐? 아니,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연주 내가 데려갈 거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남자가 말을 제대로 안 전한 모양인데 연주는 내가 데려갈 거야. 나한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연주밖에 없어. 그럼 내가 뭘 원해서 당신이랑 순순히 이혼을 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해줄게. 나한테 양육권 넘기지 않으면 당신 잘난 그 애인 회사는 물론이고 당신 앞길도 막아버릴 거야. 당신 또 협박하는 거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바람 좀 폈기로서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남의 앞길을 막는다 그래? 그럼 깨끗하게 잘 살지 그랬어. 남들은 멍청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 결혼이라는 약속을 먼저 깨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근데 그 정도 도덕적 관념도 없는 여자가 세상에서 멀쩡히 살아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전에 처신 잘하라고. 당신도 사회생활은 계속해야 할 거 아냐? 근데 불륜녀 딱지 붙으면 사회생활 힘들어지고 직장에 눈치도 보이겠지. 아, 아니다. 요즘은 불륜녀들은 회사에서 매장당하기 쉽다 그러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 회사에서도 치정사건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당신 회사에 당신 불륜 사실 제보하면 당신 권고사직 당할지도 모른다던데. 괜찮겠어? 하긴 뭐 애인이 돈도 잘 벌어다 주는 기획사 대표인데 뭐 이참에 회사 때려쳐버려도 괜찮겠지. 그럼 뭐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할까? 몰라.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주 내 피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임신 중에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건데. 누구 좋자고 그 고생을 했나 몰라? 당신 애초에 연주 제대로 키울 생각도 없었지? 이런 말을 쉽게도 하는 여자가 연주를 데려가려고 했다니. 그냥 나 엿먹이려고 데려간다고 했던 거구나? 내가 낳았으니 내 딸 내가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뭐 좋으라고 당신한테 연주 주고 가겠어?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당신도 참 대단하다. 당신은 한 번도 우리 연주 생각한 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리고 아마 우리 연주 생각도 안 하겠지. 그러니까 당신 그 말 나중에도 절대 후회하지 마. 자기가 뭐라고 딸에게 상처 줬는지 평생 잊지 말고 살아.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여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다행히도 저는 그동안 아이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인정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휴직을 하고 혼자 아이를 돌봤던 저였기에 법원에서도 그런 제게 양육권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게다가 아내 역시 저의 협박에 항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상간남과 아내 그리고 처가 식구들에게 거액의 위자료까지 받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받아낸 위자료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딸아이가 온전히 제 책임이 되고 나니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아이가 좀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하며 아내와 공동육아를 하려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지니 제가 회사 생활을 그만두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된 저는 저의 재능을 살려 이유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딸아이의 이유식은 전부 제가 만들어 먹이곤 했는데 아이가 워낙 잘 먹어 주변에 나눠주다 보니 다른 부모들에게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머, 연주 아빠, 이거 대체 뭐로 만든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입이 워낙 짧아서 뭘 제대로 먹는 게 없는데 연주 아빠가 나눠준 이유식은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더 달라 그래서 난감했지 뭐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만든 것도 먹질 않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만든 건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에요. 아니지,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연주 아빠가 이유식 사업이라도 하면 좋겠다. 종각 때부터 요리하는 게 취미였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는 물론이고 이유식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저희 딸이 입이 짧고 한 번 먹은 음식은 연달아 잘 먹지 않는 바람에 저도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아이들 입맛을 연구하며 이유식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는 것은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알기에 종종 주변 아이 부모들에게 이유식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대신 좀 팔아달라, 레시피 좀 알려달라 하며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사라도 해볼까 우스갯소리로만 생각했던 그 일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저희 딸아이에게 만들어 먹인다는 마음으로 이유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제 이유식을 나눠 먹은 아이 부모들이 저의 사업 시작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고 다들 좋은 마음으로 홍보를 해준 덕분에 저는 큰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도 제 제품을 알릴 수 있었어요. 특히나 육아 관련된 것들은 맘카페 입소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죠. 그렇게 엄마들 아빠들 사이에 저의 제품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픈하고 반년 만에 억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입소문만으로 끝나지 않아 그 후로도 제품들이 잘 팔리다 보니 회사는 1년 만에 완전히 자리 잡아 제대로 된 회사가 되었죠. 그렇게 이유식 사업으로 대박이 난 덕분에 저는 저희 딸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혼하고 싱글데디가 되어 아이를 힘들게 하면 어쩌나 생각했던 제가 그제서야 한시름 마음을 덜을 수 있었죠. 사실 전처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저도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보니 아이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이 통한 건지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이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말 그대로 저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그렇게 제 딸아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안정을 찾아가는 사이 저는 뒤늦게 전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처 소식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저와 전처를 둘 다 알던 지인이 찾아와서 전처가 제대로 벌을 받은 것 같다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들었어? 민정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됐어. 그 사람 얘기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너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궁금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애인이 기획사 대표에 가족들까지 책임져 준다는데 나랑 살 때보다야 좋겠지.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민정이 걔 요즘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하고 있대. 바람났던 기획사 대표 있잖아. 그 사람이 완전 쫄딱 망했거든. 그 인간이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다녔다는데 그게 잘못된 모양인가 봐. 덕분에 회사 넘어가고 전 재산 말아먹고는 빚쟁이들 피해서 어디 도망다니는 신세라고 그러던데.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진짜 망했나 보더라고. 그 기획사 없어지고 소속된 연예인들이 사장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 아니 거기 회사에 그 집 식구들 다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 큰 동생이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고 막내 동생이 데뷔한다 그랬잖아.
그것도 엎어져가지고 다 무산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 동생들 다 백수된 거지. 근데 동생들이 철이 없는지 제대로 돈 벌 생각도 없이 누나한테 빌붙어서 그래서 민정이 걔가 요즘 집안 가장한다고 그 고생을 한다 그러잖아. 아, 뭐 나야 네 편이니까 민정이 걔가 드디어 벌 받았다 싶은 거지. 아무튼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걔도 그리 편히 사는 거 아니니까 너도 좀 마음 풀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불륜남의 기획사가 망하며 불륜남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행방이 묘연해지고 그 덕분에 처가 식구들이 거리로 나앉아 전처가 혼자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로 업보라는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잘 되어가는 제 처제와 달라진 전처의 모습에 속이 후련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처는 잘 지내지 못하겠지만 다행히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처에게 호되게 당한 바람에 이혼하고 절대로 재혼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은 저와 꼭 닮은 여자친구도 생겼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생각 없던 전처와 달리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심성이 고와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저희 딸도 많이 예뻐해주고 저희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서야 부모님도 안심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